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토크 시간입니다. 서울을 달군 뜨거운 주제들 그 중심에선 이야기를 집요하고 또 날카롭게 파고들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크 공방 펼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꽤 덥습니다. 이럴수록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날파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또 우리 집 쓰레기 담당이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는 물론 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도 제가 다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직접 분리수거 혼자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분리수거하시나요? 혼자 살아서 분리수거를 제가 직접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왜요? 잘 안 하시는 네, 거예요? 사무실에서 제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분리수거를 담당하는데 네. 직원들이 제가 분리수거를 안 하는 줄 알고 다른 누구 청소하시는 분이 한 줄 알고 네. 마음대로 막 버려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통을 한번 사다 놔 보세요. 그 분리돼 있는 통 있잖아요. 세 개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다가 왜 플라스틱과 종이를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하시죠. 지금 직원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떠세요? 분리수거 저렇게 저를 혼내시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세심하게 그런 거 많이 다루시던 분이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같이 일하는 그런 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 또. 그러니까 사실 뭐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또 이제 그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까워 보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될 만한 걸 잘 양산을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밥도 거의 대부분 이제 직업이 정치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먹는 경우 많고 그리고 또 어지간한 건 밖에서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일회용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일회용. 일회용은 거의 없고요. 택배 박스 정도만 많이 쌓입니다. 그거 처치곤란 그것도 또 라벨 떼야지, 스카치 테이프 떼야지. 그래서 그거 한 네. 번씩 이제 한 몰아가지고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정리하는 정도의 그런 이벤트를 갖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작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두 분과 나눌 주제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되면서 재활용이 증가하고 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매일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시작으로 2018년 재활용 대란까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텐데요. 화끈한 시사토크, 오늘은 갈 곳 잃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수상해 보이는 일반 쓰레기 봉투. 자세히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음식물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던 대한민국. 갈 곳 없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골목 곳곳을 어지럽혔습니다. 2016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선포되면서 또다시 쓰레기 대란의 악몽은 되살아나는 듯 했는데요. 최근 자치구 곳곳에서는 난지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릴 곳은 없는데 매일매일 들어가는 쓰레기 문제,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는 사람이 욕구를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사람과 쓰레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겠죠. 자, 수많은 쓰레기 종류 중에서 사람의 삶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는 뭐니 해도 음식물 쓰레기일 텐데요.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가 난지 물재생센터 내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을 교체 중인데, 자, 이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인근 지자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난지 음식물 처리장인데요. 1996년에 이미 이제 고양시죠. 고양시 서울시가 난지 물재생센터를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음식물 처리장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그 A 업체,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EA테이크라는 위탁 계약을 맺게 되고요.
이제 2008년도인가 아마 계약 만료 기간이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기부 체납, 그러니까 증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을 다시 맺고요. 2010년도에 이 서대문구 구청에서는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직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이 에이텍이 서대문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이 굉장히 깁니다. 한 7년 동안 계속 1심, 2심을 거쳐서 결국에 서대문 구청이 작년에 대법원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는 이제 말에 다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난관이 생기는데요. 올해 이제 고양시 대덕 주민들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또 시설 교체도 하면서 그러면서 운영이 중단이 되게 되는데 김남욱 변호사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서대문구청이랑 지금 7년 동안 이 업체랑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네, 7년이라는 소송 기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기부 체납 계약과 관련된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 소송까지 함께 좀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업체 측의 이 투자금 회수라고 하는 그 기부 체납 조건 자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또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두 업체와 회사와 이 지자체 단체 간에 원만하게 좀 화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심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오래 이 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비용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좀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을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단가가 비싸지고. 네, 그다음에 또 서대문구청에서는 사실상 직영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는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줄여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용을 줄이는 측면을 구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서대문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지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주민들을 약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제 쓰레기 문제가 업체에서 안 하게 되면 중단되게 되면은 또 난리가 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좀 볼모로 잡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긴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서대문구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자치구 어느 곳에서나 이 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권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쓰레기라는 것의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사실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처리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의 이윤과 일정 수준의 매출이 보장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통 이걸 직영화하는 것에 대한 강한 유인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서대문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으나 뭐 업체가 반발할 거는 인지상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계약 만료를 빌미로 이제 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 측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잘 진행된다면 저는 꼭 국민들에게 나쁜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전략이 부족했다고 보신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윤을 한순간에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 텐데 좀 갈라서 대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승계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들 여러 주체들과 다양한 대화를 했으면은 뭐 굳이 말하자면은 사업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구청의 아이디어에 동조적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에 그런 이제 협상 과정 자체가 많이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이 같습니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대문구청에서는 처리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업체 측에게 개보수 비용, 그러니까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고도화해가지고 처리 단가를 좀 낮춰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그 이윤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비용을 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투자와 관련되어서 이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이 산출액 이런 것들이 이 지자체 단체와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굉장히 이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손익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년, 뭐 5년, 10년, 20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언제 회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손익 계산이 좀 분명하게 불투명하게 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10년 뒤에 지나 보니까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겠다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업체들도 발생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좀 협의가 원만하게 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2013년도에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구의 업체들이 전부 다 안 한다고 그래서 처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7만 7천 원, 8만 원 정도 톤당 정해져 있던 단가가 2배로 뛰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서대문구는 자체 시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비용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전에도 잠깐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그 쓰레기 업체들의 카르텔 이거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처리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기술력이 아마 아까 고도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발휘한 영향보다는 가격 결정이 결국에는 이 발주하는 곳에서 이제 사실상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텔이라는 것이 뭐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선거할 때마다 이 카르텔이 움직이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부터 그다음에 단가 산정까지 상당한 부분을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유착이 발생해가지고 단가가 그렇게 설정되게 되면은 그게 기준이 되어서 또 이제 다른 자치구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사실 목격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어느 정도 공영화 또는 어느 정도 이걸 현실화할 필요성 또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선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구조가 이 폐기물 업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주민들이 듣기에는 의아하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았어. 뭐 구청장 바뀌면 뭐 업체가 바뀌고 뭐 이런 얘기 아니, 많았었는데. 그거는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네. 그런 관행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쉽게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뭐 업체 간에 지자체 단체 간에 카르텔이 있는 곳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어떤 뭐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공용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 업체에게 맡길지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어떤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구조일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음식물 처리하는 그 시설 이런 업체 자체가 많은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설비 투자를 한번 이렇게 해놓고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가 가능한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좀 초기에는 공공시설, 공공기금, 공적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구청의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고도화된 어떤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비용을 낮게 입찰을 하는 그런 민간 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위탁 업체와 지자체 단체의 갈등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곳곳에서의 좀 마찰음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영화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민간에 맡기기에는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립에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주민단위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제약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어떻게 경쟁해가지고 아까 김남국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서비스 경쟁하는 게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아무리 보수가 이제 민영화를 통한 어떤 경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좀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겁니다. 부분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이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자치구에서는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근데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돼.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냥 뭐 믿고 가는 수밖에 잘 모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점도 거꾸로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업체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지자체 단체에서 이런 어떤 입찰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 쓰레기 폐기물 업체가 준수해야 될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분야이다 보니까 법률사무소도 잘 몰라가지고 거꾸로 해당 업체의 법무팀에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처리하는 어떤 프로토콜이라든가 법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업체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단체가 부담해야 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될 어떤 세금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는요, 이게 같은 행정직 공무원인데 박사 출신들도 있어요. 어이구. 그런데 청소행정과에도 그런 전문 인력들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폐기물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까도 이제 자료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지금 회피에 가까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가 계속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약간 별개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인데 가장 놀랐던 것인지 저희 아파트 단지 건설비가 저 조합이 이제 시공하는 시공비가 갑자기 10% 올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때 상계동 아파트 단지 세우기 전에 그곳을 마들 지역을 매립지로 썼던 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처리 기업들이 그런 경우 그냥 굉장히 많아요. 무단 제대로 매립을 하다 했기 보면. 때문에 아파트 짓다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다 쓰레기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수십억의 비용이 들게 되고 그게 사실상 잘 모르고 있던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들한테 전가됐던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상계동 지역 전역에 있는 뭐 부동산이나 여러 변수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처리 단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언론에 많이 접했을 겁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폐기물이라는 것을 일정한 수매 단가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예를 들어 해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인데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면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몰래 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 뭐 해외 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제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의 긴 소송 끝에 구청이 이겼고 업체는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청은 여전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난지 자원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화면 보시죠. 직영화 소송 후에 갈등이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업체랑은 승소를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이제 대덕 주민들, 고양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게 마을 기업을 직접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서대문구청 나가라. 서대문구청 입장에서는 위탁 운영은 절대 안 된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게 문종식 구청장의 아주 강력한 의지고요. 고양시 입장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서대문구가 뭐 직영을 왜 하겠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제 주민들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 양자 간의 이제 갈등 문제는 대덕 주민들은 그 직접 마을 기업 운영 외에도 마을 협력 기금과 또 시설을 지금 현재 시설을 지하화를 해라 약속을 했었으니까 지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대문구청 측에서는 마을협력기금은 지금까지 쌓아둔 기금은 그거는 시설 재정비를 위한 예산이지 마을협력기금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었으니 그걸로 통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주민들에게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지하화 계획은 현재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을 기업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온 대덕 주민들 합당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운영이라는 것이 마을자가 앞에 붙었을 뿐이지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업체의 형태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사실 실제로 그 업체가 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표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설 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 외견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고양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실 말했던 주민들이 어떻게든 표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장과 다르기 네네. 어려울 것이다. 그 판단하는 것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소송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어떤 기업의 의견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논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추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기업 하면은 좀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는데 깊숙이 파고 들어오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을 기업을 설치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마을 기업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서서 운영을 맡겼을 때 그 운영업체가 과연 투명하게 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지를 관리, 감시, 감독할 필요가 주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음식물 처리장이 굉장히 그 주변 환경 오염을 덜하기 위한 어떤 정화시설 자체를 갖추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오염시설을 많이 배출할 수도 있고 적게 배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기업 카드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어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지는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덜하지만 이 지금 난지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설비 자체도 노후화됐고 기본적인 어떤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이 정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상에 설치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혐오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할 때에 많게는 20%에서 30%까지 해당 어떤 설비에 그러니까 해당 사업비의 이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방법 등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을 기업 카드도 그 지역에 피해보는 기업 주민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마을 협력기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 저는 될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이제 그런 김남국 부분에 변호사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직접 관리하고 직접 관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 기업이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10분의 1, 8분의 1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600톤 중에 하루 하면 600톤을 한다라고 하면 100톤 한 6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논리가 더 약한 것이 뭐냐면 마을에 어쨌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라면은 그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논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그 운영되는 시설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상계동에 출퇴근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변 지역에서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마을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런 정효과들만 홍보하려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운영 단가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을 대상으로. 근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운영하던 비용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영 안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차이나는 비용으로 이걸 제시하게 된다면은 그건 설득력이 약한 거죠. 그 이채호가 말씀하신 건 이제 결국엔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이 마을 기업이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은 기존에 있던 업체를 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관리 감시가 잘 될까 하는 거는 좀 의문점이 생기긴 생기네요. 근데 이거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 설비가 어떤 식으로 이 처리가 되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어떤 박사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충분하게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마을 기업에서 많은 어떤 그런 처리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루에 600톤 정도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0톤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도 해당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이야기하는 그 단가 수준이 합리적인지를 좀 따져가지고 최대한 그 수준에 근접한 그러한 어떤 단가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여러 가지를 보면 원래 민간업체에서 하면 13만 원인데 이 지자체에서 하면은 77,500원 정도 그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상출된 근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그 단가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성진 서대문 구청장은 왜 이렇게 직영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직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 구청장이 구에서 여러 가지 구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치르거나 할 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이권 사업과 관련된 개입된 업체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런 고리를 확실하게 끊겠다.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민간 위탁 업체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순환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민간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구에서 투자를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비를 어떤 좀 개선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 세비를 들여가지고 개선하려는 어떤 그런 개선 사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구에는 구청 직원들이 있는데 구청 직원들이 인력이 남는 곳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남는 인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에서는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작 문제는요. 난지 자원화 시설을 이용했던 지자체들인데요. 이 서대문구를 포함해 총 6개 지자체인데 시설이 가동을 멈추면서 급하게 민간업체에 쓰레기를 맡기다 보니 처리 비용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급기야 이제 추경까지 편성하게 됐는데요. 화면 보시죠. 자, 난지 자원화 시설이 기존에 이제 음식물 처리를 총 6개 자치구가 하게 됐습니다. 하루 평균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기존에 한 7만 7천 원 정도 톤당 7만 7천 원 정도 단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되면서 민간 업체에 급하게 맡기다 보니까 1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그래서 이제 추경까지 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들도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상이고요. 여러 업체들한테 맡겨야 되니까 또 처리 비용도 2배나 인상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이 강행 판단 요거 옳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아까 말했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전환 시도했을 때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묘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서대문구와 하는 사업을 뭐 축소하거나 줄이게 되면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제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냐 또 그런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어쨌든 유착된 기업들이라기보다 아니면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저항은 격렬할 것은 뭐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가동 중단 또는 어쨌든 이런 불편함에 기간이 예측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 방법은 보통 둘 중에 하나죠. 업체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든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하철 9호선 사업 재조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벌던 돈을 못 보게 되는 거니까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서 당근과 책제비를 적당히 써가지고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재조정화를 이뤄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운영의 묘에 가까운 것이지 반발은 예측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대문구가 대책 없이 이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 아까 전에도 김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단가 얘기했었잖아요. 7만 한 9천 원, 7만 7천 원 정도 하고 톤당 13만 원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가 관여해가지고 하게 되면 7만 7천 원이고 민간 업체가 하게 되면 13만 원이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어떠세요? 이제 가격이 저렇게 그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임시로 이제 구해서 단기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윤이 단가에 붙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난지 이제 음식물 처리장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어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서울시 땅에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런 어떤 초기에 들어간 기업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 단가 차이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단가 차이가 발생을 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서 좀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2배나 차이나 나는 실제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과 마진율이라는 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저것은 아까 말했듯이
것이 어쨌든 기업 간의 기술 격차라는 것이 아주 크게 발현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아마 그 구청장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도 그러니까 저 단가 차이가 실질적으로 그냥 해당 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까 김 변호사 말대로 실제로 13만 원은 지금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실제로는 저것보다 낮죠. 하지만 그래도 직영을 해서 직영이 정착된 뒤의 비용과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이준석 최고는 그냥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 쓰레기 처리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근데 김남국 변호사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가나 그래도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띄워서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직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재 뭐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쓰레기물 처리 같은 경우 88%가 공적에서 관리를 하고 12%에서 13% 정도만 민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설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운영도 공무원이 좀 직접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투명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기업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꼭 그게 마을기업 형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아니면 이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 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이제 뜨겁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도 시끄럽지만 서울의 또 다른 자치구 역시 이 주민 반발에 맞서 편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평구인데요. 앞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마포구는 이른바 환경 빗길, 그러니까 이 각 자치구의 쓰레기를 서로 협력하에 처리하자고 MOU를 맺었었는데 서대문구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마포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를, 또 은평구는 재활용 처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자체 폐기물 처리와 또 적환을 위한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이 굉장히 절실한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은평구 진관동 그러니까 고양시랑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이. 이곳에 이제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선별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및 또 이제 대형 적환 시설. 지하에 이제 이 재활용 처리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지상에는 체육 시설을 집어넣겠다. 우리 김미경 구청장은 그렇게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요. 반대 민원이 월 평균 17,000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저희 동네에도 보면 이제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 있죠.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 연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차량의 추입이 좀 용이한 곳에 그리고 주민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덜한 편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자원회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면은 그 자체가 가진 어떤 악취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로 보이지만은 그 외에도 보면 부수적인 위험들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형 차량의 출입 같은 경우 특히 은평에 건립된 시설 같은 경우는 적환 시설이 이제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 적환 시설에 아까 언급하신 대로 그것은 차량의 환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차량의 출입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대형 차량 갖고 오는 이제 교통 체증 유발, 두 번째로는 위험도 증가,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반발은 뭐 주민들의 반발이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직접적인 오염물 배출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도 앞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이 센터의 그 규모 자체를 보게 되면 한 16,000평 정도의 규모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서 세개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재활용 분류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차량이 빈번하게 오고 가고 그게 작은 쓰레기 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쓰레기 차량이 오고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 인근에서 굉장히 조금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이 시설이 위치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쓰레기 차량이 오고 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혐오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생들이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을 할 때에 대안도로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주요 도로 뭐 신설이라든지 우회 도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처음에 제시를 할 때 고민을 했었으면 마을의 이 지역에 사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요 쓰레기 시설뿐만 아니라 버스 터미널만 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런 안전 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업용 차량들이 많이 운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도로가 막힌다 이런 문제나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이 많다라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든 구청에서 불식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자체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됐는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많이 보긴 봤는데 근데 오시는 보통은 분들만 오시고 또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지자체에서는 이거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 마련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선도로에서 바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아까 그렇죠. 주민업관상업체 예. 전용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 환적에 해당하는 기능을 뭐 위치를 재조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뭐 이게 보통 저도 이제 구청 같은 설명에 많이 가보지만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갖고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정확히 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니까 지금 구가 아마 좀 난감한 상황이겠지만은 안전 문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주민 설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그런 거거든요. 공무원한테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네.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아니 뭐 많거든요. 무슨 기준에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첫 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딱 누군가를 처음 해봤을 때 이것이 정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듯이 이 시설이 혐오 시설이냐, 혐오 시설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지는 그 첫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용인의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 전자파 때문에 정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거부를 했었는데 혐오 시설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자파와 관련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우리나라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가정에서 자주 쓰는 전자레인지 정도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에 직간접적인 어떤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 그 자체로 완전히 랜드마크 같은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지자체에서 뭐 113개 지자체가 저마다 입찰을 해가지고 막 선정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설이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이미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느냐. 그래서 첫 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대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걱정이 이만큼 커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효과적인 대응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혐오시 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편의시설이다, 편익시설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말씀은 후속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를 해라. 처음에. 처음에 이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될까 말까 한데 네. 나중에 조치해주겠다고 하면 누가 지금 반대를 하지 그대로 찬성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요 이 주민들 사이에 또 이제 오해가 오해를 쌓고 하는 게 가짜 뉴스도 막 돌아다녀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아까 김남국 변호사 언급했던 전자파 이야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대한 입장 쪽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 가지고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건강권에 대한 침해 우려 같은 것이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목동 같은 경우에도 자원회수 시설에 보면은 거기도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그 사실 다이옥신 논란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안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일정한 투자로서 회피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말하기도 전에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격렬한 어떤 그 반대 시위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우려라는 거는 인지상정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안을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에 형성된 공포감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음에도 실제 일 추진 자체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또 그 대안을 뛰어넘는 과잉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불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전적으로 지자체가 초기부터 그런 위험 관리를 하면서 나갔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서울시에는 또 다른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주로 처리되는 곳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이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꽉 차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돼서 이제 1992년부터 서울, 경기도, 인천의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일평균 13,000톤에 달하는데요. 2025년에 이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상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죠. 이제 당장 201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이 종료가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으니 2025년까지 좀 연장을 하자. 그래서 서울 이제 인천시에다가 이것저것 이익을 좀 주면서 대신에 이제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4년이 지났어요. 올해 4월 달에 이 수도권 매립지 사자 협의체가 이제 후보지를 그동안에 용역을 줘서 후보지를 이제 뽑아낸 한 8곳인가를 뽑아놨는데 이거 발표를 연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후보지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지자체가 와가지고 하게 하는 공모 주체로 이제 공모로 이제 바꾼다.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이게 7월 달에요. 이 사자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를 했는데 이게 결렬이 됩니다. 도대체 그 공모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분담금은 또 어떻게 낼 것이며 이래서 그냥 흐지부지되고 또 결렬이 되고요. 7월 달에 이걸 보다 못한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 2025년 종료되면 인천 자체 쓰레기만 여기서는 처리를 하겠다. 나머지는 각자 도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최근에 그래서 인천의 한 토론회에서는 류건홍 원광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 발생지에서 각자 도생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경기도가 됐든 인천이 됐든 서울이 됐든 2025년 사용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각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조금 돈이 있는 부자예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 그런데 내가 쓰레기가 나오니까 내가 월마다 조금 돈을 주고 너희 집 대문 갈아주고 앞에다가 도로 만들어줄게. 대신에 내 쓰레기 네 앞마당에다 좀 묻자.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 왔었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이제 제3국의 쓰레기를 수출하거나 이런 식이었고 심지어는 재활용 물품만을 수출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품까지 수출해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인천, 경기도, 서울 전부 다 잘 사는 지자체 단체입니다. 예산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도로나 무언 어떤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이 충분한 유인이 되지는 조금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내어줄 테니까 조금 혐오시설 설치하자라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좀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그거보다 더 나은 과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방법의 대안이 제시돼야지 지자체 단체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지자체 단체가 받아들이는 걸 떠나서 문제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뭐 님비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시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반 시설들 같은 것을 만들 공간이 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옆에 주변 지자체들에게 그걸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형태로 이걸 진행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요금 관련해서 토론할 때도 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을 텐데 사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와 그리고 송배전 비용이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국 단일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상당히 좀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발전소가 존재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 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가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지자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봉투 가격도 조금씩 근데 다르고. 지금 이제 이 처리 비용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밀집되어서 사는 것에 대한 비용 자체가 지금 제가 아까 뭐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게 사실 운송 비용 정도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더 내는 비용이지. 그게 우리 주변에 그 시설이 존재함을 얻는 편익과 아니면은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은 보상 또는 이제 또는 보정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이 문제의 권한을 바꿔야 되는 전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현재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금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자체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쓰레기 매립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매립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타당성 있게 검토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도심 외곽까지 확대돼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엄청 높아져 있어서 이러한 어떤 환경, 이 쓰레기 매립 시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부분을 지자체보고 알아서 선정해서 해결하라라고 하면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는 그 후보지가 너무나 협소해버립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어버립니다. 인천만 하면 인천 인근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인천 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시는 아예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서 찾을 수 없고 서울시 외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국가적인 어떤 시설, 국가적인 안건이다,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국토 전체로 봐가지고 권역별 이런 어떤 쓰레기 매립지를 좀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매립지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안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쓰레기 매립으로 간첩하는 방법이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로 소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시장, 인천의 그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시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 차단막을 분명하게 설치하고 쓰레기를 매립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매립이 된 위에다가 이 유출되지 않게 또 토양을 덮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쓰레기에 의해서 간척하는 쓰레기 매립하는 해양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모든 방법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좀 대안과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가격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보면은 원래 보면은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 보면 소각과 매립이 보통 대표적인데 소각이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매립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각이 안 되는 것을 매립한다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사실 매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소각 시설의 용량은 최대한 이제 늘리는 것보다는 매립을 늘리는 게 비용 구조상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뒤집어 말하면은 만약에 비용 구조가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만약에 그 매립에 들어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각 기술이나 소각 시설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울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자 부담 구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비용 부담 구조도 이제 현실화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저기 그 회사 내 그 분리수거 말씀도 하셨는데, 자, 지자체 곳곳에서도요 일회용 문화를 또 줄이기 위해서 수리해서 쓰는 문화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무쪼록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쓰레기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말씀해 주신 마지막으로 두 분께 화끈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사람이 머물고 간 자리가 깨끗하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 남기고 갈지 그게 폐기물을 과도하게 남기고 하면 안 되겠다. 잘 처리하는 것도 관심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쓰레기는 남기지 말자. 저희 고등학교 그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교훈이라 그러죠? 예. 교훈이 환경을 깨끗이,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교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약간 좀 멋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갈수록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괴테가 남긴 말입니다. 쓰레기는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있을 때 더 이상 쓰레기 더미가 일상의 풍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과는 다음 시간에 더욱 치열한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도 화끈한 시사 토크 이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